지금 우리가 코비드-19로 인해서 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점점 이제 일상생활을 해 나가고 있죠. 그 와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들에 있어서 많은 실험동물들이 기여를 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의 시작 자체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우리 인류 역사에서 동물들이 의학 발전과 그 질병 치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많은 강연을 할 때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동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 딸에게 물으면 우리 딸 동물이 무슨 의미야? 라고 하면 우리 딸은 이제 지금 키우고 있는 햄스터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햄스터가 걔 이름이 이제 진주라는데 진주는 세상에서 최고야. 아빠보다 최고야. 나에게 너무 소중한 동물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가끔 목장에 가서 어떤 목장 주인분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 목장 주인분들에게는 그 동물은 굉장히 생계수단인 게 된과 동시에도 아주 중요한 재산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일부 수의사들에게는 또 동물을 치료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야생동물을 반려하는 수의사분들은 또 환경 생태계까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과학을 연구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실험동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 동물의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자는 또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나 청각 소리가 듣지 않는 분들에는 또 이 동물들이 사람의 손과 발이 되셔서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코비드-19으로 많은 희생됐고 많은 컨트리뷰션, 즉 기여를 했던 동물은 아까 저희 딸이 키웠던 햄스터였습니다. 사실 그 작은 햄스터가 이 우리 코비드 백신 네,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도 백신 연구나 동물 치료 연구를 통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죠. 최초의 백신 시도는 바로 제너 에드워드라는 이 과학자가 당시에 천연두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사람들이 죽고 있었죠. 근데 우연히 이 분이 이제 제너 에드워드가 보는데 목장에서 젖을 짜는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사람들은 이 천연두에 안 걸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걸리나 보니까 소에는 우두라고 하는 이 질병이 있었다고 하고, 과거에는 이런 젖을 짜서 사람들에게 우유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이 젖을 직접 짜가지고 이거를 통에 담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두에 걸린 소의 젖을 손으로 직접 이렇게 잡다 보면 사람이 감염이 됐었겠죠. 바로 이 우두의 감염으로 돼서 사람이 천연두에 비슷한 유사한 바이러스에 미리 면역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때 처음에 이제 백신의 개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현대적인 백신이 아니라 바로 소의 고름을 일부 뽑아가지고 사람에게 주입하는, 그래서 그런 치료를 통해서 실제 아이들이 많이 생존하는 거 보고 이 고름 안에는 사람을 치료하는 물질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달걀이 부족하면, 계란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닭 콜레라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었고, 이 콜레라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을 하던 도중 우연히 이 바이러스를 찌르면 닭들이 다 죽었는데, 이 파스처르가 과학자가 바이러스를 잠깐 방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방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버릴까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난 이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콜레라 백신을 닭에게 주입했더니 닭이 죽지 않는 걸 발견했죠. 신기하다. 닭을 바로 바이러스를 뽑아서 찌르면 죽었는데 상온에다가 좀 방치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연히 했더니 닭이 죽지 않고, 또 죽지 않은 닭에다가 실제 나중에 살아있는 콜레라 바이러스를 찔렀더니 죽지 않는 사실을 보고 이렇게 바이러스를 바깥에 낮춘, 즉 활동을 떨어뜨리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약독화 백신이라는 말을 좀 쓰고 있는데, 이렇게 독성을 떨어뜨려서 주사를 맞으면 약간의 감기의 증상이나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즉 현대식 백신 개념을 이 파스처르가 처음 개발을 해서 알리게 됐죠. 이렇게 소나 닭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한테는 그냥 우유, 치즈, 소고기, 치맥 이런 거에 의미가 클 수도 있겠지만, 역사를 쭉 보면 이런 동물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살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반려동물들이 단순히 아까 얘기했지만 유전병들을 많아서 치료제에 쓸 수도 있지만 동물이 같이 활동을 함으로써 치료가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요즘 최근 들어서 동물 매개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ssisted Animal Assisted Therapy, AAT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실제 자폐 치료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치료들을 실제로 동물도 같이 활동을 함으로써 자폐 아이들도 그렇고 또 병원에 와서 무서워하는 아이들에 대한 도움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당신에게 동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말했을 때 우리 과학자들한테는 특히 이제 과학만 하시는 실험 동물을 이용해서 과학하시는 분들은 이 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겁니다. 이 쥐 한 마리 한 마리를 다뤄야 되고 쥐가 굉장히 오래됐죠. 특히 보여드리는 이런 쥐는 이제 우리가 키우는 집쥐 라는 거 좀 다른 생쥐라고 부르고 있죠. 마우스라고 부르고 있고 집쥐는 래트죠. 실제 이 마우스보다 렛이 진짜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과학 하는 사람들은 이 마우스보다 렛을 더 많이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제 렛은 좀 더 크고 다루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마우스는 좀 작고 다루기 쉬운 점이 있고 또 이거를 근친교배라고 하는 실험동물 모델로 오랫동안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이 연구가 표준화가 잘 돼 있어요. 자, 이런 표준화 연구에 가장 기여할 수 있었던 게 바로 1982년도에 이 닥터 에반스하고 스미스, 카페치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상 받았던 결과들인데요. 그래서 1982년도에 이 사람들이 배아줄기 세포를 분리해가지고 이 쥐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었죠. 이 쥐의 배아줄기 세포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쥐 모델들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유전병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은 더 생산할 수 있는데 하나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관 수정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쥐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아줄기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막 쥐 동물들을 만드는데 이 만드는 데 있어서 태어날 때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있어서 태어나는 방식인 자연적인 내추럴 번식 방식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이 수정시켜서 임신이 되는 바로 시험관 아기 방식들이 연구가 됐었죠. 근데 이거는 이 시험관 연구 방식으로 임신 연구는 사실은 쥐보다 더 먼저 된 게 토끼였다고 합니다. 월터 힙이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인데요. 1891년도에 처음으로 이 토끼에서 흰색 토끼에 수정된 거를 꺼내가지고 착상되지 않게 꺼내서 이 갈색 토끼에 넣었더니 갈색 토끼가 새끼를 낳는데 흰색이 나온 거죠.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뭐지? 이게 토끼는 당황스럽겠지만 이 과학을 본 사람들은 와, 신기하다. 이제 수정된 것들이 다른 동물에게 이식이 돼도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 쥐 모델도 이렇게 하면은 다른 쥐에서 잘 태어난다는 것들이 적용되면서 이 시험관 아기 기술들로 사람에게 연결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이가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시험관 아기 기술들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됐죠, 이제는. 자, 보여드린 사진은 바로 이 세계 최초의 테스트 튜브 베이비로 태어난 루이스라는 아이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에드워드 로버츠 에드워드가 이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고 그 에드워드는 이제 노벨상을 받았죠. 1978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죠. 제가 제 나이로 보면 굉장히 저부터는 어릴 때인데 처음에 이 시험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했었습니다. 이 몸 밖에서 이제 태어날 수 있다는 거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신에 대한 도전, 약간 이런 부분들처럼 일부는 두렵기도 했었고 일부는 경계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큰일이 날 것처럼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전 세계에 아마 800만 명 이상이 넘을 겁니다. 이 그림이 되게 재밌죠.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1명 있죠. 바로 이 아이는 바로 이제 트리페어런츠 엠브리오라 그래서 2명의 여성에서 핵을 받아 만들어진 3명의 부모를 가진 아이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는 이유는 바로 모계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계 유전병은 바로 엄마로부터 딸에게 전달되는 아주 슬픈 질병이죠. 그래서 그 질병이 없어지려면 그 내가 갖고 있는 엄마에서 딸에게 전달되는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핵이 있습니다. 그 미토콘드리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동물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핵의 99%는 뉴클리어스, 핵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유전 정보는 세포질에 존재하는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혹은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질병이 있으면 이거는 딸에게만 전달이 됩니다. 아들에게는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질병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유전병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를 건강한 마이토콘드리아로 바꿔주는
이런 마이토콘드리아 리플레이스 서라피라고 해서 MR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여성의 마이토콘드리아와 건강한 여성의 핵을 결합시키고 그 다음에 남성의 핵이 결합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를 우리는 3페어런트 엠브리오라고 하고, 실제 이게 상용화되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다 됐다고 합니다. 자, 보여드린 영상은 바로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바로 해파리입니다. 근데 해파리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되게 색깔이 달리 보입니다. 실제로 밖에서 보이는 해파리하고 바닷속에서 보는 해파리하고 눈으로 보면 색깔이 달라요. 그거는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 빛이 가시광선이 좀 사라지고 자외선이 노출되면서 그 자외선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젤리피쉬라고 하려고 있는 이 해파리에서 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 유전자를 이제 과학자들이 찾아가지고, 야, 이 녹색으로 보이는 유전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자. 그래서 이 녹색 유전자는 굉장히 생명공학 기여를 많이 했죠. 그래서 해파리라는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한테 이 해파리 나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이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아주 일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해파리 유전자 이 녹색을 해서 발견한 사람은 노벨상도 받았죠.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별거 아니죠. 노벨상 받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어떻게 보면 저 색깔이 녹색인데, 녹색이 왜 그런지 밝힌 거였는데 바로 노벨상이 된 거죠.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노벨상을 아마 못 받고 죽겠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단순한 과학 현상을 밝히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 과학의 발견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에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화가 되면서 결국에 이제 유전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점점 우리 실험실에서 다룰 수 있게 됐죠. 아까 말씀드린 해파리. 이제 해파리라고 하는 게 원래는 바다 생물인 젤리피쉬에 있었던 것들이 꺼내가지고 실험실에서 막 만들어내면서 이렇게도 돌연변이 시켜보고 저렇게도 돌연시켜보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못 느낍니다. 우리 몸은 매일매일 돌연변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단지 그 돌연변이를 못 느끼기도 하고, 또 비정상적으로 된 돌연변이가 몸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정상인 세포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는 못 느끼죠. 하지만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해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고, 세포 분열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DNA가 두 가닥이 다시 한 가닥으로 됐다가 한 가닥이 다시 또 DNA가 돼서 또 두 가닥이 유지되고, 바로 이런 DNA가 리플리케이션, 즉 복제되는 과정 중에 이 돌연변이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단지 돌연변이가 생기면 없어지는 거고, 드물게 그런 돌연변이들이 이제 정상처럼 나오지 않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사람에서는 이제 알비노증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약간 흰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육손이증, 다지증이라고 하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연계에는 알게 모르게 많은 돌연변이가 있었고, 그런 돌연변이가 있었을 때 우리 과학자들은 이제 그 왜 그런지를 밝혀냈던 거고, 이제 그걸 몰랐던 옛날 시대에는 만약에 갑자기 이상한 돌연변이가 태어나면 하늘에 놓였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나쁜 징조로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돌연변이는 사실 우리에게 과학을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었죠.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왼편에 보여드리는 이상한 근육이 많은 소 모습과 그 다음에 뿔이 없는 소 모습, 화석 사진이 있죠. 화석에는 뱀의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뱀들은 거의 뱀이 다리가 사라졌는데, 옛날 뱀에는 다리가 다 있었는데 진화되면서 퇴화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뿔이 없고 다리가 있다가 없어지고 근육이 많아지고 이런 돌연변이들이 지금은 다 밝혀가지고 이거를 이제 똑같이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 건 자연계에 존재하는 돌연변이와 똑같이 복사하는 이런 기능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이런 유전자 편집 기술들은 이제는 먼 미래의 기술 같지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유전자 편집이나 과학기술을 가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실 겁니다. 대한민국 바이오 기술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기술만 좋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상용화하거나 앞서서 한 걸음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것들을 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더 빨리 진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세계 최초로 이렇게 유전자 편집에 적용된 토마토부터 작년부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토마토를 먹으면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특히 뇌신경, 혈압 물질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건강에 좋게 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사람도 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에다가 근육을 늘리고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도미, 우리 도미회 먹는 것처럼 이 도미의 근육을 조절시켜가지고 아까 자연계의 돌연변이죠. 아까 이 소에서 근육이 많아졌던 이 돌연변이를 똑같이 이 물고기도 똑같더니 도미가 두툼해지고 부드럽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올해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아마 저기 일본에 이제 가보면 나중에 이제 이 도미를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무 문제가 없던 자연계에 있는 돌연변이 현상들을 잘 복사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일본이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이런 것들이 동물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소고기도 이런 게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여러 소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왼편에 있는 아주 근육이 많은 것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근육이 적당히 많은 여러 돌연변이들이 있다는 걸 과학을 알게 됐죠. 그럼 얘네들이 뭐 문제가 있냐?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그림도 저희 연구팀에서 유전자 가위 사업단에 또 우리나라 유명하신 김진수 교수님 같이 공동으로 좀 연구를 좀 수행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우에서 이렇게 근육량을 아까 물고기처럼 똑같이 표현량이 비슷하게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근육이 똑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재밌는 거는 자 이렇게 근육을 실제로 이제 염색을 해서 보면은 이 근육 세포가 근육 다발도 많아져 있고 근육 하나하나의 길이가 아주 가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아가서 이 근육을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육 줄기세포로 분화가 되는 것도 확인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신기한 현상들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가 지원했던 이 프리온 동물, 사람의 CJD라는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소에서 이 광우병 없는 소를 만들어가면서 유사한 질병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한 6년 동안 했던 연구 결과들인데요. 뭐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새로운 도전인 거죠. 예, 도전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에서 생기는 CJ들을 유전자 편집 혹은 변화 이런 기술을 통해서 똑같이 만들어낸 후에 얘네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나중에 질병이 어떻게 걸리는지를 알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그림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 편집이나 이런 기술들을 적용했을 때 생명체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것들을 국가별로 이제 정리한 표입니다. 녹색으로 보여드리는 국가들은 굉장히 많은 좋음이 있는 국가들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좀 하지 말라는 쪽에 있는데 많은 그룹, 브라질, 일본, 호주, 가까운 중국, 많은 국가들이 이걸 다 허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긴 한데 결국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에 대한 이해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유전자를 다루는 기술이 뭔가 무섭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몸에서 항상 돌연변이들이 일어나고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을 그 현상을 잘 이해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만 도움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 되는 것들이지 그걸 가지고 무조건 프랑켄슈타인이 나오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건가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죠?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막 해가지고 와 진짜 대단한 걸 우리가 발견했어.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응용될 수 있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리고 잘 알아는 여러분들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에 가거나 또 과학자가 되시면 제가 이런 연구들을 아마 더 빠른 속도로 배울 겁니다. 저희들이 6년 걸려서 연구했던 거는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한 학기만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누적된 결과들이 나오고 그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국제시대에 나가서 이런 유전자를 연구하거나 생물체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결국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서로 도우기도 해야 되죠. 이런 대중과학 특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올바른 과학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좋은 점들을 살리자라는 부분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었던 이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듣고 조금이나마 이 과학에 대한 흥미도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로운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주변에 알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